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김태호 후보와 선거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와 함께 조혁대의 위증죄 처벌 문제, 그리고 삼성 문호조 경영 등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또 드루킹 파문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인터뷰하고요. 4부 청래당 시간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에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4월 18일 수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내일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경수 의원의 출마로 경남지사 선거는 그야말로 빅매치가 예상이 되는데,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 연결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태호입니다. 네. 그 언론하고 인터뷰는 좀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야인 아닌 야인으로 지냈는데, 예. 소위 말하는 정치적 DNA 좀 돌아오셨나요? 예, 조그만한 이제 엔진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에 뭐 에너지도 많이 소진했고, 네. 좀 성찰의 시간, 또 배움의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네. 그 김태호로 가면 선거 불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선거에 패한 적이 없다. 이번 선거는 예년과 다르게 조금 어렵다는 예상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출마의 어떤 상황이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렵고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진 전략, 즉 부산과 경남을 이번에는 선점하겠다라는 전략도 있고, 실제 여론조사에 보면은 민주당이 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네. 또 우리 당도 뭐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지지도가.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제가 야당으로서 도전자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 지역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박근혜 대표를 앞세우면 쉽게 표를 얻었지만, 솔직한 말씀으로 홍준표 대표를 내세워서 표를 얻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후보님 개인으로 돌파할 생각입니까? 그건 결국에 뭐 도민들의 그 이미 평가들이 뭐 이루어진 거고요. 저 자신도 또 당에 대한 그 지원의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김태호에 대한 평가로, 또 경남 도정에 대한 미래의 방향을 이렇게 평가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이 중앙의 어떤 지원은 중앙 정치의 논리가 결과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 중앙 지방선거의 본래 정책 선거에 상당히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대 후보와 우리 경남의 미래를 두고 누가
옳은 방향으로 누가 적임자인가에 평가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모두의 후보님 성찰의 시간, 공부의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싶었다 그랬는데 예. 당에서 이렇게 차출 연락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두 분 한 사람이 예. 또 세 번째 도전한다는 것은 뭐 그게 따놓은 당상도 아니고 예. 또 새로운 자리도 아닌데 좀 많이 이렇게 꺼려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그만큼 당이 지금 어렵다는 뜻이고 또 경남이 위기라는 뜻이거든요. 예. 저 자신도 뭐 경남이 없고 또 당이 없다면은 제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 이럴 때 어려울 때 또 기꺼이 나서주는 게 도리다.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도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광역단체장 6곳 사수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경남이잖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직 경남 도지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가 신경 쓰일 텐데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후보님 선거 결과에 따라 홍 대표 운명도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담감이 좀 있겠어요? 그런 차원보다도 예. 우리 그 경남이 거의 마지막 보수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땅이 너무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남이 만약에 또 무너진다면은 저는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다. 새도 이렇게 양날개로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한 국가도 균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이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깨지면은 예. 국가 국민한테도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그런 결단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 상황을 보면은 TK를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이 이길 곳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울경에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사활을 걸 것 같은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울경에 사활을 거는 건 똑같은 건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인 김경수 카드를 꺼내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후보님 김경수 의원하고 한번 붙어보기도 했었고요. 상대 후보로서 김경수 의원 어떻습니까? 평가 좀 해주세요. 굉장히 좀 스마트하면서도 네. 겸손한 그런 분이죠. 분이고 또 제가 6년 전에 저하고 한번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또 여당이고 또 김경수가 몸집이 후보가 많이 커졌잖아요. 예. 저희도 또 야당이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다. 더 어려운 선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후보님이 선거에서. 근데 이번에 그 도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조금 김태 후보에게 저번보다는 조금 나은 지형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지역 민심이 좀 요동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 많은 의혹은 제기되고 있지만 예. 아직도 그 진실에 접근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영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그거 어쨌든 드루킹 문제는 뭐 중앙당 혹은 뭐 전체 선거판의 문제인 거고 경남에서는 아무래도 도민들이 뭐 우리 지역 현안들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 많은 우려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댓글 조작, 그 민주당에 의한 당원에 의한 이 댓글 조작 사건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보고 있는 건 또 사실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그 소용돌이 속에 김경수 후보가 그 중심에 이렇게 계속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진실이 좀 속히 이렇게 밝혀져서 의혹이 해소되면 참 좋겠다. 예.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 중앙 이슈가 우리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아우성입니다, 지금. 예. 공장도 문 닫고 떠나고, 중소상인들, 또 뭐 조선업의 어떤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참 여야 관계없이 이렇게 좀 손잡고, 특히 이제 대통령도 우리 경남 출신 아닙니까? 예. 당대표도 또 우리 경남 출신이거든요. 그렇네요. 이럴 때 좀 예. 손 좀 잡고 우리 지역의 현안을
좀 해결하는데 좀 올인하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로 이렇게 이슈화되고 지방선거가 이렇게 중앙선거 이슈에 매몰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경남 도민들 중에서도 그 경제, 민생경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 발전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집권하고 있는 집권여당 거기다가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는 사람을 뽑아주면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힘이 센 칼을 들고 있더라도 예.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무딘 칼로 잘못 방향을 잡으면은 예. 더 큰 미래 오류로 불행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도지사 할 때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도지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참 소통이 잘 되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희망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번에 야당 대표가 또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지사로서는 여야 또 두 분의 경남 출신 대표와 대통령이 있는데 제가 그 중심에서 가장 조정과 조화,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출마 선언하면서 경남 지역의 민생, 경제 꼭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좀 특별한 보관이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실적으로 조선업이 우리 알토란 같은 우리 하나의 기반 산업이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GM을 포함한 기계, 자동차 다 지금은 이제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에 걸맞는 어떤 실업 대책, 또 실업자 구제, 또 전직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중앙 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어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 선거를 앞두고 예산 넣으면은 당장에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게 시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그런 혁명시대에 걸맞는 그런 블록체인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AI, 인공지능 등 이런 기술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토대, 기술, 인력 개발 등 이런 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이죠. MB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이명박 정권의 김태 후보가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반성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분만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 중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놓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상대 진영에서 국무총리 낙마와 관련한 것도 어떻게 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그래, 참 저를 또 후보자로 만들어줬는데 예. 공부가 덜 돼서 좀 내공이 없어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지만은 또 그 이후에 김해 노무현 대통령 고향에 정말 우리 당 이름으로는 당시 한나라당 이름으로는 굉장히 성리하기 어려운 곳에서 또 두 분의 국회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태호에 대한 이해와 또 용서 또 저도 반성을 했고요. 예. 그런 과정을 저는 거쳤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저를 실망시킨 많은 분들에게 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도지사 시절에 밀양과 가덕도 두 곳을 위치를 두고 서로 유치 경쟁을 많이 했는데 예. 이후에 어떻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하면은 따르는 게 맞다. 그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이제는 김해 공항이 이제 국책 사업으로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그런 소음 대책 없이는
김해 신공항 그 확장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당에서 그런 소음 대책을 위한 이주 대책으로서 에어국제시티의 어떤 그 조성 이런 부분에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의 소음 대책을 청사진을 먼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내놓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김태 후보 전략 공천된 거에 대해서 이 경남도지사 준비하던 다른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이 반발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송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이기려면은 일단 이 반발한 자당 후보들을 좀 다독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 좀 그렇게 매끄럽게 예. 또 그분들도 이렇게 이해할 만한 여지를 두고 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지사지로 보면은 제가 그분들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단합해도 똘똘 뭉쳐도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판인데 네. 지금 나라도 어렵고 경남 당도 어려운데 지금 계속 더 노력해서 업소하고 또 그분이 쌓아놓은 비전이나 땀들을 또 저희들 공약이나 그 도정의 방향에 이렇게 끼워서 도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다음에 선거 임박해서 다시 한번 통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였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 한가한가 봐요 요새? 네? 한가한가요? 아닙니다. 좀 일찍 왔다고 벌써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저보다 훨씬 일찍 왔더라고요. 부지런한 게 특기라서요. 네, 좀 일찍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작가가 장영진 팀장 뺐네요, 드디어. 기자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장영진 기자님. 자, 오늘 할 얘기는 조혁 청문회 위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간호장교였죠. 조혁 전 대위.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조사처에서 국회 조혁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이번 달 초에 조 대위 위증죄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법조사처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네. 국방부와 입법조사처 입장이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국방부는 보통 이제 고발 의결이 돼야지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조특위가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아니다. 위원회 의결로도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위원이었던 특위위원 3명이 연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고발을 하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방부가 이 단서 규정 이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단서 규정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단서 규정을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뭐 그 사람이 한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러 누락해서 판단을 내렸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는 처벌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이 안으로 굽고 있다 이 얘기로 봐야죠. 예. 자, 어쨌든 국회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혁 대위가 어떤 위증을 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궁금한데 청문회에서 어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들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원래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그 청와대 의무동에 있었다라고 했다가 또 막상 청문회 가서는 관저 의무실에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이 인터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청와대 의무실장은 조혁 대위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또 뭐 지시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또 조 대위는 나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고 오로지 나 혼자서 나의 뜻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소한 것까지도 되게 좀 이상한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 청문회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글을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이 가글의 용도에 대해서 오전 청문회 때는 모른다고 했다가 오후 청문회 때는 인후통에 쓰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까지 말이 바뀌는 거죠. 그 말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대희 신분이 군인이고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말을 바꿨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높습니다. 몹시 높죠. 예, 또 군인은 명령이 생명이잖아요. 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조혁 대위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 들을 때 저건 거짓말이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정훈장교, 그러니까 공보장교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랬어요? 예, 정훈 공보 규정에 보면은 모든 군 장병은 자신이 인터뷰를 할 때 장성급 이상 지휘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장성급 이상이라면 별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전국 단위로 방송되는 것이라면 또는 전국 단위 언론이라면 차상위 장성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 소속 부대는 군단장, 군단 소속 부대는 군사령관. 근데 조혁 대위 같은 경우는 국군 의무사령부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국방부 직할부대, 국직부대라고 하는데 국직부대는 차상이면 누구냐?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 사람은 아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내 뜻대로 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 규정 자체에 틀린 겁니다. 이거 징계감이에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근데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너무나도 천연스럽게 하는 거 보고 되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옆에 있던 이모 대위가 뭐 그냥 자기 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무사가 옆에 뭐 누군가를 에스코트해서 붙일 때 절대 아무도 생판 모르는 사람 붙이지 않습니다. 동기 중에서 붙입니다. 잘 아는 사람, 같은 부대에 있는 사람. 안면 있는 사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말장난을 하고 있구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ROTC예요? 아닙니다. 정훈 장교만 하는 정훈 사관이라고요. 좀 있습니다. 예. 네. 좀 별의별 걸 다 하셨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뭐 정훈 장교 출신도 밝혔지만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허위 증언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 그건 지금 와서 밝힐 수 있나요, 혹시? 이제 뭐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당시에 뭐 대위였는데 무슨 대위가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말을 다 바꿨겠습니까? 분명히 상위에서 뭔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조혁 대위가 이제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디까지 파장이 갈지 정말로 뭐 어디 청와대에서 뭐 사인이 와서 그런 했는지 국방부 측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조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위증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걸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게 거의 기소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으면 망신이다 뭐 이런 얘기 농담 나올 정도로 거의 기소도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사법정의를 한번 보여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위증죄로 좀 처벌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처벌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처벌받기 시작한 거고요. 그 전에 그때부터 이제 좀 양형도 좀 커졌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재판을 결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을 하려면은. 그렇죠. 그럼 재판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난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이야 조사가 들어가기 전 단계니까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조사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위축이 되거든요. 불게 돼 있습니다. 불게 돼 있고 뭐 안 그러면 혼자 소위 말하는 뭐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고요. 이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위법한 명령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면책을 위해서라도 아마 이실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책 안 될 것 같아요. 대위쯤 되는 장자리라면은 사실 대위는 보통 중대장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 조혁 대위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 장교는 일반 병사들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전시에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맞아요. TV로 생중계되는데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아무리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면책이 될 수 없고 이거는 뭐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럼 장 기자님이 장교로 있을 때 투스타가 이상한 지시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봐요, 대답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람이 이런 그걸 거거든요. 엄벌을 처한다고. 사람이 어차피 이런 거거든요. 기자님 이해합니다. 예,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가 불 수밖에 없다. 아주 나빠요. 불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요. 그 실토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PD 양복 입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실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조혁대 지금도 간호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형이 만약에 내려지면요, 뭐 집행유예라든가 간호장교 근무가 계속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집행유예만 선고해도 당연 퇴직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던데 뭐 자격 상실형을 선고받아도 똑같이 뭐 이렇게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형벌이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이게 그 처벌과 별개로 징계에 회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벌금형이 나왔을 때도 이게 항상 모든 군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역 복무 부족합 판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 그런 제도를 통해서 퇴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명령에 따라서 이해한 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혹시?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위법한 명령을 안 따라도 되거든요. 근데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타깝지 않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걸 이유로 계속 근무한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갈라한 상태인데. 예. 그 20만이 안 돼가지고 뭐 청와대 답변할 이유는 없었던 거고요. 네. 맞나요? 예. 그래요. 다음 이야기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또 획기적인 또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어진 전통 아닌 전통인 거죠. 네. 이게 지금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그 초대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의 뭐라고 유언 그럴까요? 같은 거로 유언 같은 거였죠. 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노조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회장도 그 선대위원을 쭉 지켰던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 이유 때문인지 약간은 짐작할 것 같은데 설명 좀 그래서 해주세요. 몇 가지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이미 2010년 이후에 무노조는 깨졌어요. 여러 개의 노조가 생겼습니다. 사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당장 지금 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도 있고요. 뭐 삼성 웰스토리 노조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에버랜드에도 노조가 있고 삼성 일반 노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노조라는 것이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한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동안 노조에 대해서 이제 무시 전략이나 고사 전략을 써왔는데 이것이 사실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비난 사유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뭐 아동학대라든지 인권 유린이라든지 노조 탄압을 하는 그런 기업은 미국에 수출할 수도 없다. 또는 미국에서 경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삼성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지금 더 이상 뭐 내외 안팎의 사정을 볼 때 어려웠다. 더 이상 무노조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게 있고 또 최근에 뭐 검찰이 그 삼성에 대해서 지금 저 무노조 부분에 대해서 노조 탄압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도 그렇죠. 있고. 예. 이게 아마 검찰의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만 거기다 더 보태기 하면은 이재용 회장이 또 2심이 있으니까. 네, 3심이죠. 뭐 3심. 예. 네, 3심. 3심. 네.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이걸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곳곳에서 이제 혹시라도 유죄가 다시 나올, 그러니까 불리하게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삼성 측에서는 조금 사회 분위기 작업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 차원에서 뭐 삼성전자 노조에 관련된 부분도 뭐 회사가 큰 틀에서 조금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익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국민 여론의 눈치 혹은 정부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은데 삼성전자 서비스 90여 개의 협력사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 이 문제는 그동안 수년 동안 제기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시민단체라든가 또 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에서 직접 고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 많은 분들이 싸웠고 그렇죠.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안 지켜지다가 지금 이번에 탁 8,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 네.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죠. 네. 그거는 뭐 너무 명확하고요. 코너라는 게 어쨌든 회사의 그 이미지 차원도 쇄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삼성전자 그 서비스 노조에 관련된 탄압 문건이 소송비 대납,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소송비 대납에 관련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여러 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뭐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는 투자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6천 건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물증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어서 뭐 처벌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제는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제 공안부 쪽인데 이 공안부 쪽도 사실 이 진용이 생각보다 좀 탄탄한 진용이 돼 있어요. 그 진재선 공안 2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오래 전부터 이렇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었고 이분이 공안 검사를 택한 이유가 진짜 민주사회의 공안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노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삼성은 현재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삼성이 이병철 회장이 그 유훈을 하면서 노조는 안 되지만 그 대한민국 최고로 대우를 해줘라 노동자들에게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현대차동차 같은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쟁의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또 보수 언론 쪽에서 무슨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삼성에서도 만약에 파업하면 또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노조를 뭐 돈이라든지 처우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요. 헌법에 결사의 자유라든지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있는데 배만 부르게 해주고 편하게만 해주면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었는데 이제야 정상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있는 것이 삼성이 처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것이 백혈병이 그 산업재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지금도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은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반드시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이라든지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조직체 내부에서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후대의 유언으로 내린 게 첫 번째가 무노조 경영, 또 하나가 혹시 내가 아프면은 연명 치료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그 선대 유언이 두 개 다 안 지켜졌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자, 지금 한 방송사에서 김학의 전 본부 차관에 대한 프로를 지금 고발 프로 하나 방송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난리가 난 지경입니다. 네. 왜 가장 큰 의혹은 김학의 전 차관임으로 보이는 사건을 왜 검찰이 덮었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건설업자의 뭐 접대를 받아서 강원도의 모 별장에서 같이 노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했던 건데요. 네. 사실상 이제 특수강간 혐의로 당시에 이제 조사를 받았던 거고 이제 검찰도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 분명히 이제 물증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명확한데 슬그머니 혐의가 그러니까 무혐의로 난 것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가졌는데 그 부분을 어제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간 것이죠. 그렇다면은 재조사, 재수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재조사가 아직까지는 뭐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고소 고발을 해왔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조사, 처벌까지는 몰라도 재조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실 그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김학의 장관이 잘 부르던 노래가 있대요. 네. 그 노래를 들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기소까지 안 가는 걸 보고 자기들도 당황해하는 모습이 아니 영향이 그런 있었어요. 얘기도 있었잖아요. 경찰에서는 확신하고 올렸는데
검찰에서 아웃시켰다라는. 이게 네. 일반적인 사건으로 보면 뭐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게 일반인이라면 요 정도 동영상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이 이 정도 명확하면 벌써 3심까지 끝났을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3심이 아니라 벌써 지금 뭐 어쩌면 복역이 끝나고 출소할 때가 됐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검찰 내부에서 그 비판이 많았고요. 말은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뒷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뒷담화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긴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어볼까요? 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기었을 수도 있죠. 검찰이 자기 식구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김학의 차관이 뭐 소위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법률 퀴즈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이쁨을 받는 사람 열심히 수사해봤자 남는 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열심히 하는 건 확실하고요. 재조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하게 되면 혐의도 100%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스 앱으로 정민호님, 검찰의 기소 독점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성진님께서는 핀란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